늙은이 냄새 난다니까? 냄새 좀 치워요, 간병인 씨. 그 말이 제 귓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돌보던 거실 한켠, 며느리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모금 삼킨 와인을 탁 내려놓더니 아버지 앞에서 코를 막았습니다. 하! 냄새 역겨워. 이래서 노인들은 요양원 가야 한다니까. 그녀는 산소 호스를 발끝으로 밀었습니다. 호스가 바닥을 따라 끊어지며 하얀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시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3달 동안 참았어요. 욕설도 모욕도 차가운 시선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짐승의 표정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부터 이 집은 늘 눅눅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계단 모서리엔 오래된 물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환기를 해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한기가, 닫으면 곰팡이 냄새가 스며들었죠. 작지만 탄탄한 기업 회장으로 살았던 박태수 회장님. 지금은 치매로 기억이 흐릿합니다. 제가 모시기 시작한 지는 석 달쯤 됐습니다. 간병일을 오래 했지만 이 집만큼 공기가 싸늘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문득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현관에는 윤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예의였을 뿐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방은 이쪽이에요. 손 닿는 데는 웬만하면 정리하지 말아요. 괜히 건드리면 기억 더 헷갈리세요. 그 말투는 조심스럽지만 어디까지나 명령형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묵은 양 냄새와 가죽 소파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창가 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빛이 얼굴에 걸렸는데 그 표정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아버님, 인사하세요. 간병인이래요. 윤지 씨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들더니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 그 한마디에 윤지 씨가 짧게 웃었습니다. 이름이 정화래요. 우연이죠, 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았습니다. 그날의 웃음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며칠 후부터 윤지 씨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부드럽고 그가 출장이라도 가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간병인 씨, 커피는 좀 조용히 내릴 수 없어요? 머리 아파 죽겠네. 윤지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줄이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윤지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송하단 말, 참 편하죠? 그 말만 하면 다 끝이니까. 그 말에 속이 쓰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감정을 섞는 순간 오래 못하거든요. 그날 오후 회장님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윤지 씨는 맞은편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또 홀리시네. 간병인 씨, 그럴 거면 이유식으로 하시든가요. 그녀의 말투엔 짜증보다 혐오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건을 들어 닦았습니다. 그 순간 윤지 씨가 말했습니다. 그거 닦을 시간에 반찬 좀 바꿔요. 냄새 나서 밥맛 떨어지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 씨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이 집 공기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날 저녁 회장님은 식탁 앞에 앉아 낡은 오르골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딸그락. 손잡이를 돌리자 짧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익숙한 자장가였습니다. 정화 씨,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네, 회장님. 이 노래 참 좋죠?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준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편해져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노래네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멜로디가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잠들기 전에 나지막이 불러주던 자장가와 똑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많으니까요. 그때 윤지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오르골을 내려다보더니 불쾌한 듯 코를 찡그렸습니다. 또 그거예요? 그 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거려요. 윤지 씨가 손을 뻗어 오르골 뚜껑을 탁 닫았습니다. 회장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왜 껐어? 회장님이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거 고물이에요. 이런 건 버리시죠. 냄새도 나고. 윤지 씨는 코를 막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은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오르골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정화 씨, 냄새 나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아주 좋은 냄새예요. 나무 냄새 같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이건 나무 냄새가 아니라 기억의 냄새예요.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윤지 씨는 방을 나서며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문을 쾅 닫았습니다. 회장님은 그 소리에 놀라 멍하니 불빛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불을 끄려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어쩐지 이 집의 어둠은 건드리면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그 안에서 오직 오르골 소리만이 이상하게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눅눅한 비냄새가 스며들었고 사람들 사이의 대화조차 눅눅했습니다. 마치 이 집은 늘 비를 맞는 듯 했습니다. 벽지는 푸르스름하게 변색돼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늘 같은 풍경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르골을 앞에 두고 손끝으로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서 윤지 씨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가끔씩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뉴스 좀 보세요. 치매 환자 요양원 지원금이 늘어났대요. 윤지 씨의 말투에는 관심보다 피로가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손끝으로 오르골의 뚜껑을 가만히 쓸어내리셨습니다. 손잡이를 한 번 더 돌리자 짧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은 그 소리를 듣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상하네.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늘 듣던 노랜데 새롭다고 느끼신다면 그만큼 좋은 노래인가 봅니다. 회장님은 잠시 웃으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 눈빛에 잠시 빛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손끝은 느리게 움직였고 태엽이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하이힐 굽이 탁탁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윤지 씨였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스치며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오르골 뚜껑을 닫았습니다.
아버님, 점심 드셔야죠. 회장님은 시선을 들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윤지 씨는 오르골을 들어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회장님의 손끝이 허공을 향하다 멈췄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 들으시던 건데요.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윤지 씨는 고개를 돌려 짧게 웃었습니다. 간병인 씨, 일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녀의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지 씨는 식탁 쪽으로 다가와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내려달라 한 거 아니죠? 그런 건 제 허락 없이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 그만 좀 해요. 그게 습관인가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더니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쓴내가 나네요. 사람 손이 익숙하지 않으면 다 티가 나는 법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회장님 쪽을 향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버님도 이런 집 냄새 싫으시죠? 요즘 사람 냄새보다 이런 게 더 진하잖아요. 그 말에 회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찻잔에 남은 물기를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윤지 씨가 방으로 들어간 뒤 회장님은 천천히 오르골을 제자리로 가져오셨습니다. 뚜껑을 열자 짧은 멜로디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내렸고 공기는 눅눅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공간이 조금 밝아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때리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식탁 앞에 앉아 계셨고 윤지 씨는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또 안 주무셔요. 약도 안 드시고 계속 멜로디만 듣고 있다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얇고 날카로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윤지 씨의 표정만 봐도 대화가 길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다 나한테 맡겨놓고 편하네.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그저 음악이 끝나면 다시 태엽을 감으셨습니다. 윤지 씨는 와인잔을 꺼내 붉은 액체를 천천히 따랐습니다. 잔을 흔들며 회장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회장님은 고개를 들었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지워진 얼굴, 그저 멍하니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윤지 씨는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없으시겠죠. 이제 저도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잔이 식탁 위에서 미끄러지며 와인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닥 위로 붉은 선이 번졌습니다. 저는 수건을 들었지만 윤지 씨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제가 손끝을 뻗은 자리 위로 와인을 흘렸습니다. 간병인 씨, 이런 거 치우는 게 일이잖아요. 제가 도와줄 필요 없죠? 그녀의 말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웃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국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정화야, 수건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윤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뭐라 하셨어요, 아버님? 회장님은 허공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야 울지 마. 윤지 씨는 짧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간병인 이름이 정화예요. 치매라 헷갈리신 거예요. 그녀는 제 쪽을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름이 똑같네요. 신기하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린 와인을 닦았습니다. 붉은 자국이 천천히 번져가며 검은 나무 바닥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조금씩 다른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화 씨, 오늘 비 냄새가 좋죠? 정화 씨, 이 노래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짧은 멜로디가 배경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회장님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한순간 멈추는 그 눈빛은 낯익은 무언가를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끝내 그 기억을 붙잡지 못하셨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고 오르골 뚜껑이 스스로 열리며 짧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으셨습니다. 그 손끝에서 짧은 한숨 같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에 물길이 고여 생긴 웅덩이에 가로등 불빛이 출렁였습니다. 비가 그칠 기미는 없었고 집안의 공기마저 눅눅했습니다. 그 냄새는 비 냄새도 사람 냄새도 아닌 오래된 감정의 냄새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회장님은 식탁 앞에 앉아 신문을 거꾸로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물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윤지 씨가 계단을 내려오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신문을 빼앗았습니다. 아버님, 이거 거꾸로 들고 계세요.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신문을 접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래서 요양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녀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화 씨, 점심죽은 너무 묽게 하지 말아요. 어제처럼 하면 아버님이 다 흘리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대답하자 윤지 씨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알아서 잘하면 좀 좋아요. 괜히 말 붙이지 말고.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따서 반쯤 마시고 나머지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이 물도 냄새나요. 다음부터는 정수기 필터 좀 갈아요. 그런 것도 관리 못해요? 오늘 중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 매번 하네요. 그건 제 일이 아니었지만 윤지는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지 씨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계단을 따라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그 계단을 바라보다 낮게 물으셨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가요? 12시 조금 넘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올 시간이네? 윤지 씨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누가요? 회장님은 손가락으로 공기를 가리켰습니다. 그 친구, 노래 들려주던 사람. 윤지 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거예요? 정신 차리셔야죠. 그런 사람 없어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르골을 손끝으로 가만히 돌리셨습니다. 짧은 멜로디가 울리자 윤지 씨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좀 그만 틀어요. 듣기 싫다고요. 그녀가 손으로 오르골 뚜껑을 덮으려는 순간 회장님이 처음으로 손을 내뻗으셨습니다. 그 손등에는 힘이 없었지만 그 움직임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윤지 씨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러시니까 제가 피곤하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오르골은 뚜껑 사이로 희미한 소리를 흘렸습니다. 회장님은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식탁 위를 정리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님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약봉지를 확인했습니다. 정호 복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지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거 뭐 하려는 거예요? 약 드릴 시간이 돼서요. 윤지 씨는 약봉지를 뺏어 들었습니다. 이거 오전에 드렸어요. 방금 회장님께서 아직 안 드셨다고. 제가 줬다니까요. 치매 환자 말 믿어요? 그녀는 비웃으며 약을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사람이 피곤해진다니까. 약봉지가 젖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걸 주워 휴지로 닦았습니다. 손끝에 묻은 냉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윤지 씨는 방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회장님은 오르골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문이 열리며 윤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 씨, 혹시 세탁기 돌렸어요? 예, 회장님 이불이 젖어서요. 그 시간에요? 아무 때나 소리 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웃 민원 들어오면 책임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윤지 씨는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더니 뭐 하나 알아서 하는 게 없네. 그 말이 문틈 사이로 흘러나와 내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다시는 이런 집엔 오지 않겠다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밥보다 말이 먼저 필요하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라도 나는 회장님 곁을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회장님은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정화 씨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조금 넘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위에 오르골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걸 한 번만 더 들어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엽을 감았습니다. 짧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회장님은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나요. 어떤 아이 말씀이신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아이 잘 울던 애요.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자꾸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 저는 오르골 아래쪽의 나사 옆에 무언가 희미하게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명이 비스듬히 닿자 글씨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사랑하는이라는 단어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그때 윤지 씨의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렸습니다. 정화 씨, 아직 안 잤어요? 저는 급히 손을 뗐습니다. 곧 방에 들어가려던 참입니다. 윤지 씨는 난간에 기대서 피곤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밤에 저 소리 듣는 거 솔직히 좀 무섭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소름 돋아요. 귀신이라도 붙은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다시 거실에 남은 것은 작은 오르골과 회장님 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오르골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금속 태엽 옆에는 작게 패인 흠집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글씨처럼 보였지만 낡은 나무결이 겹쳐져 정확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오르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면의 한쪽 모서리에는 누군가 오래전에 붙였다 떼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아래에 작게 긁힌 흔적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화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정화 씨, 저는 깜짝 놀라며 오르골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은 멍하니 오르골을 바라보다가 누가 하고 말을 멈추셨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더 이상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뚜껑을 덮으니 안에서 짧은 소리가 딸깍하고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깨어 있었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담장을 스쳤습니다. 오르골의 그 한 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거운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이 창틀을 두드리고 물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천둥이 울릴 때마다 집이 작게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오르골을 쥐고 계셨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짧은 멜로디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죽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 씨, 죽도 끓여요? 매일매일 냄새가 진동하네. 회장님 드실 게 없어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죽이 다 똑같지. 뭘 매일 만들어요. 그냥 한솥 끓여서 데워주면 되지. 냄새 심하니까 창문 좀 열어요. 비가 오든 말든 환기는 해야죠. 그녀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주방 창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불이 꺼졌습니다. 가스불에 파란 빛이 꺼지고 냄비에서 김이 흩어졌습니다. 보세요. 불 꺼졌잖아요. 제가 다시 켜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내버려둬요. 냄새부터 좀 빼요. 사람 사는 집이 이게 뭐예요.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낮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정화 씨, 그만해요. 괜히 그 사람 신경 쓰지 말아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늘 괜찮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녁 무렵 윤지 씨가 손님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향수 냄새가 강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이에요. 치매셔서 대화는 안 통하실 거예요. 윤지 씨가 소개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여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집이 커서 좋으시겠어요. 저런 분 모시려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죠. 그래서 간병인을 썼죠. 제가 다 하다간 저부터 먼저 죽을 테니까요. 그녀는 일부러 제 쪽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면 편하겠죠? 공짜로 사는 셈이니까. 윤지 씨가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밥 잘 주고, 지붕 있고, 가끔 사람 대화도 들을 수 있고, 둘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끝이 오르골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윤지 씨는 와인을 꺼냈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금 들었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젠 편하게 요양원 가셔야 해요.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고집부리니까 제가 욕먹잖아요. 윤지 씨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식탁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치매라서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요양원 가셔도 자주 찾아뵐 테니 섭섭해 마세요.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오르골을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닥다리 이제 버리죠. 뚜껑이 열리고 금속 태엽이 바닥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대신 버려요. 그게 일 아닌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기억이야. 윤지 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기억이요? 그런 거 이제 남은 것도 없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 발소리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거실 공기가 식어갔습니다. 저는 오르골을 주워 손으로 닦았습니다. 손잡이가 살짝 휘어 있었고 태엽이 덜컥거렸습니다. 그 안쪽 틈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조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려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회장님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셨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산소 호스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윤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 씨, 아버님 산소는 괜찮아요? 왜 또 그렇게 숨소리가 커요? 조금 불편해하셔서 그럼 강도 좀 낮춰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겠네. 회장님께 필요한 압력이라 낮추면 그만 됐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그 소리에 회장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손이 오르골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짧은 멜로디가 비틀리듯 울리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서둘러 태엽을 다시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태엽이 완전히 풀린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였고 비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정화야,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죄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날 내가 아이를 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를 바로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회장님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그때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때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 씨였습니다. 뭐 하세요? 또 소란이에요? 회장님이 갑자기 제가 뭘 했어요? 이래서 요양원 가야 한다니까. 그녀는 회장님을 밀치듯 베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소 호스를 발끝으로 쳤습니다. 호스가 바닥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하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외쳤습니다. 윤지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혼자 넘어지신 거잖아요. 그녀는 호스를 밟은 채 웃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예민해요? 그 순간 회장님의 손이 허공을 향해 흔들렸습니다. 그 손끝이 허공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호스를 주워 연결했습니다. 공기가 다시 들어가자 회장님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윤지 씨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당신이 감히 내 행동을 막아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힘들어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윤지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르골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 사이 누군가의 자장가처럼. 폭우가 멈춘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빗소리가 그치자
세상 전체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젖은 나뭇잎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공기에는 눅눅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고 잔잔했지만 어제보다 한층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간병실을 오가며 그분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탁자 위에는 부서진 오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은 금이 가 있었고 태엽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그 금을 따라가자 어젯밤 윤지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과 발끝의 소리, 그 잔인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오르골의 밑면을 뒤집었습니다. 금속 나사들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드라이버를 찾아 하나씩 풀었습니다. 딸깍 딸깍 낡은 나사가 헐겁게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나사를 풀자 작은 종이 한 장이 안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종이는 눅눅했고 가장자리가 오래된 듯 달아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사진이었습니다. 흑백과 컬러가 섞인 오래된 인화지, 그 안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태수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끝으로 덮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기에 번져 절반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한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정화와 함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절반으로 찢긴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이 사라져 있었지만 남은 부분에는 여자의 옆얼굴과 아기의 손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금이 간 가장자리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두 장의 사진은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뜨고 그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전날보다 맑았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식이 깨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그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약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르골 안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끝이 공중을 가르며 사진을 향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화야? 그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비도 시계 초침도 내 안의 심장 소리조차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화야, 그날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은 비가 너무 왔어. 길이 끊겼고 그 아이 울음소리가 자꾸 멀어져서 그냥 잠깐만 두고 오려 했어. 잠깐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급히 산소 마스크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의 눈동자가 내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감정이 서서히 떠올라 빛을 냈습니다. 그 아이가 자꾸 울어서 그날 내가 돌아갔을 땐 이미 아무도 없었어. 그는 사진을 꼭 쥐며 흐느꼈습니다. 찾으려 했는데 세상이 너무 커서 어디에도 없었어. 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 찾으셨습니다, 회장님. 그 말에 회장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됐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잔잔한 박자처럼 들렸습니다. 회장님은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마지막이라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긴 여정을 마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과 오르골을 함께 감쌌습니다. 태엽은 멈춰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잔잔한 금속성의 울림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구름이 흩어지고 먼 하늘에서 희미한 빛이 내렸습니다. 그 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회장님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시간 속에 묻혀있던 자신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장례식장은 낮인데도 어두웠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향 냄새가 묵직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회장님은 영정 속에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는 생전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빈소 한켠에는 깨진 오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은 금이 가 있었고 금속 손잡이는 반쯤 부러진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윤지 씨는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유 원장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런 거 다 정리됐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마자 와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향 냄새 위로 알코올 냄새가 섞였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다가왔습니다. 윤지 씨 잠시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좀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요. 윤지 씨는 눈가를 살짝 문질렀지만 그 손끝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남긴 문건이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윤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건이라니요? 변호사는 가방을 열어 도장이 찍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 원장과 함께 의뢰하셨던 검사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검사요? 윤지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묻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윤지 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왜요? 변호사는 짧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결과를 직접 확인하신 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하지 못한 채 떠나면 이 사실을 전해달라. 윤지 씨는 말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정화 친생자 일치 99.98%. 윤지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의 친딸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빈소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윤지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집에 잠깐 일하러 들어온 간병인이 어떻게 딸이에요? 그녀는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치매 노인 상대로 유산 노린 거죠?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보셨습니다. 검사는 병원 정식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윤지 씨가 비웃었습니다. 병원? 서류 하나 있다고 그게 증거예요? 이 집 돈 노린 거잖아요. 내가 이 집 다 지켰는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지 씨의 남편이자 회장님의 장남 박도현 씨였습니다. 그는 손에 장례용 검은 장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지 씨가 놀란 듯 그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변호사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버님이 간병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다네요. 도현 씨는 말없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도현 씨의 손끝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 속의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윤지 씨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건 다 오해예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현 씨의 목소리가 낮게 끊겼습니다. 그만해. 짧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지 씨는 멈칫했습니다. 도현 씨의 시선은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윤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까지 왜 그래요? 내가 몇 년을 이 집에서 어떻게 버텼는데. 도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 줄 알아. 윤지 씨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나한테 설교하려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그때 빈소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우비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산소호스 관련 조사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도현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장남분 맞으시죠? 예. 도현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CTV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잠시 확인하시죠. 화면에는 어젯밤의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윤지 씨가 와인잔을 들고 걸어가다 산소호스를 밟는 장면, 그리고 회장님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모습, 잠시 뒤 제가 달려와 호스를 바로잡는 모습까지. 영상이 끝나자 빈소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윤지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고의가 아니에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당시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잠깐 멈춘 줄 알고. 윤지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현 씨가 화면을 바라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수든 아니든 그날 당신의 얼굴은 너무 평온했어. 윤지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나 몰랐잖아. 나 혼자 다 감당했잖아요. 그게 당신이 한 일이야. 도현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잠시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죠. 윤지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그녀는 제 쪽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허공을 향해 떨렸습니다. 도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아버님이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어. 그 말에 윤지 씨가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 내 잘못이라고요? 그럼 이 집 지킨 건 뭐예요? 도현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지킨 게 아니라 짓밟은 거야.
경찰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윤지 씨는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빈소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향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도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에는 미안함과 안도의 기운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오르골을 들어 회장님 사진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금이 간 뚜껑 사이로 빛이 스며나왔습니다. 짧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 씨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노래 아버지가 어릴 때 자주 불러주셨대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집에 그 노래가 다시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르골을 조용히 감았습니다. 짧은 금소금이 한 번 울리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사진 위로 그 빛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 집의 공기는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집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진 자리에는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향 냄새도 울음도 이제는 공기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현관에는 아직도 조화향이 남아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오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천을 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의 공기를 떠올렸습니다. 눅눅하고 차갑고 사람의 숨결이 닿지 않던 공간. 그곳에서 이제는 햇빛이 고요히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천천히 걷자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건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장님의 안경과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은 날짜가 지난 지 오래였지만 그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오르골을 돌려보자.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 다시 파문이 일었습니다. 마치 그 한 문장이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의 오르골은 여전히 금이 가 있었습니다. 뚜껑의 한쪽은 벌어졌고 금속 손잡이는 반쯤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오히려 이 집의 역사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태엽이 끼익하고 돌아가더니 짧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선명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 같았습니다. 음악이 끝나갈 즈음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얇은 커튼이 흔들리며 햇빛이 바닥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그 빛이 오르골 위를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의자, 회장님이 앉던 소파, 윤지 씨가 서 있던 자리,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유산 정리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르골을 소중히 간직해 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향 냄새를 흩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책상 위의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자 회장님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화야, 시간이 흘러도 추억은 남는다. 소리를 잃어도 마음은 여전히 노래한다. 글씨는 약간 번져 있었지만 그 의미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오르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짧은 멜로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한음한음이 누군가의 기억을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음악이 끝나갈 무렵 창문 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사라지는 순간 무언가 가볍게 제 어깨를 스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람이었을지도 모르고 회장님의 손길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골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한참이나 맴돌았습니다. 밖에서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내리던 비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을 따라 번졌습니다. 탁자 위의 오르골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반짝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침마다 그 오르골을 돌립니다. 그 짧은 노래는 이제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떠난 집에는 더 이상 눅눅한 공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과 멜로디의 여운이 머물렀습니다. 그 노래가 끝나면 나는 늘 속삭입니다. 아버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사라지는 것보다 남겨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소리도, 향기도, 그리고 마음도.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